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 후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탄생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이더리움 커뮤니티인 더 다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다오의 기능 중 하나가 다오 토큰 구매를 위해 지불되었었던 이더리움을 환불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무한 환불을 가능하게끔 다오의 약점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서 다오와 이더리움의 가격은 절반으로 깎였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즉 해당 사건의 본질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문제와 결함을 파고들었다기보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더 다오의 약점을 파고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벌어진 사건을 해결은 해야겠는데 해커의 계정에서 다시 이더를 가져오자니 이러한 행동은 제3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는 행위로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이는 곧 누군가가 권력을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탈중앙화의 이념과는 대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도 대립이 되는 두 그룹이 생겨나게 되죠. 첫 번째 그룹은 더 다오와 관련된 블록체인 부분만 롤백 방식으로 도난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 롤백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반대쪽은 블록체인의 이념은 탈중앙화이고 블록체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그럴 수가 없다. 나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해커들의 인출도 막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건드리는 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제의 의견을 주장하던 이들은 하드포크를 통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되었고, 후자의 의견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남게 되었죠. 자,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드포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두 코인으로 분류되어 별개의 코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서로 호환이 되고 플랫폼 간 상호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과 같은 부분들과 서비스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의 더 원활한 호환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기사를 보시면 아가타 하드포크는 이더리움과의 기술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더리움 클래식의 핵심 개발자들이 제안한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의 CEO는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확보해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 기사를 보시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2.0의 샤드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에서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을 이용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재결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비탈릭 부테린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에선 아직 큰 반응을 불러오지 않고 있다라고 다루고 있죠. 즉 기존의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이더리움 2.0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도 상호 호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진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공급된 코인 공급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둘 다 같은 2017년도에 등재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포트에서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왜 같이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다른 분야별 선두주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해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나쁘게 평가할 수만은 없겠죠. 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상호 호환성에 대한 여부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마냥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비전이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던데 저 또한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대중들도 기술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해 보도록 하면 되겠죠.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DCG의 지원을 받으며 전문가들이 코인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주는 사이트입니다. DCG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코인의 점수를 반영할 때 개발 상태, 이용자들의 활성도, 그리고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합니다. 750에서 900은 A랭크이며 900에서 1000점은 S랭크이죠. 3월 30일 기준 평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A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28점이나 준다는 것은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발 상태에 대한 점수는 838점으로 해당 점수 또한 A랭크에 소속되어 있고 S랭크인 900점과는 62점 정도의 차이로서 개발 상태가 좋은 축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발전이 더디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개발진들의 활동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고 넘어갈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2020년 11월 타노스 하드포크를 통해서 채굴자들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계속 거론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보안에 대해서는 하드포크를 통한 기술적 진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GPU를 활용한 채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은 19년도 51% 공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스의 가격이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0년 5월 작년이죠. 오픈GSN 가스 스테이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가스를 효율적이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또한 2020년 2월 27일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체인링크가 서로 협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의 특정 동작으로 인해 오프체인 서비스와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자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디파이나 IoT 데이터, 전통적 결제 시스템 등에 연결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오라클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며 스마트 컨트랙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 체인링크는 데이터 공급, 웹 API나 클라우드 및 IoT와 결제 시스템과 같은 기타 블록체인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프체인 환경에 대한 확장 기능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상에서도 다루어드렸듯이 해킹 사태는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정말 해킹 사태가 일어났더라면 재차 강조드리지만 베리 실버트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세력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 공급된 물량의 10%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타 다른 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공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2017년부터 채택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포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 이후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중들은 가격을 보고 코인을 판단하지만 세력은 미래를 보고 코인을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자들의 이동이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 이더리움이 매스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더리움 개선 제안에 있어서 채굴자들과의 의견이 엇갈린 것인데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7월 EIP1559 도입 이후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최대 50%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EIP1559 도입에 반대하는 채굴자들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본래 이더리움을 통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수수료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가 가스죠.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 캐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비를 높게 제시를 하게 되면 거래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더리움을 통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일을 먼저 처리해 주길 바라면서 높은 가스비를 계속 제시하다 보니까 가스비가 갑작스레 상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더리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수수료도 계속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문제가 되겠죠. 실제 위에 이더리움 가스 평균가 그래프를 보시면 급작스럽게 튀는 구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EIP1559를 통해 기본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수수료를 도입하게 되면 이더리움 이전의 블록을 기반으로 평균적인 수수료를 책정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채굴자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는 원래 채굴자들에게 돌아가 수익이 되는데 EIP1559
259를 도입하게 되면 가스로 지급되는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의 수익은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빠른 요청을 위한 채굴자 팁 제도가 도입이 되겠지만 기본 수수료 시스템만으로도 EIP-1559가 채굴자들로 하여금 50%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굴자들은 시위에 나선 겁니다. 2021년 3월 15일 뉴스를 보시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오는 7월로 예정된 가운데 EIP-1559를 둘러싼 채굴자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쭉 아래를 보시면 EIP-1559 구현 이후 2년 동안 블록 채굴 보상을 3이더리움으로 늘렸다가 2년 이후 1이더리움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이전의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서 채굴자들이 볼 수 있는 수익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가스로부터 버는 수익이 더 중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스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게 되고 위와 같이 채굴 보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일 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엔 채굴자들이 채굴 가능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언쟁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장려한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며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시각을 가격으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도 참고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